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2세 어머니 4억 원이 넘는 주택 보상금을 들고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딸네 집으로 이사했다. 이제 드디어 짐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했다. 진정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작 7일 만에 따뜻한 국과 밥은 맨밥에 김치로 바뀌었고, 화기애애했던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식탁 윗돈 계산으로 변했다. 그리고 손자의 무심결에 던진 한마디는 그녀를 한겨울 얼음판 위에 던져놓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 원래는 효심 깊던 자식들이 어머니 손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안 후로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노년의 동반 뒤에는 감정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음모가 있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더욱 잔인한 것은 만약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이러한 계략이 어디까지 이어졌을까? 이 이야기는 돈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선에 대한 경고이다. 노년의 선택권을 지키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마라. 그녀는 한 가지를 제대로 해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미래에 가장 배워야 할 수일지도 모른다. 내 이름은 김순자. 올해 62세이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 박미영을 홀로 키웠다. 어릴 적 딸은 참 착했고 공부도 잘했다. 나중에 경기도 화성으로 시집갔는데 딸이 평범하게 잘 사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나는 평생 복을 누리지 못했다. 서울에 30년 넘은 낡은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배관도 오래되어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다. 수년간 가장 큰 소원은 언젠가 환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어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되는 작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었다. 설마 60세가 되어서 우리 아파트가 재개발될 줄은 몰랐다. 정부에서 4억 원의 보상금을 주었고 별도로 이주할 집도 마련해 주었다. 생각해보니 이 집은 나중에 물려줄 사람도 없으니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심하고 쓸 수 있을 테니까. 그 돈을 받은 날, 나는 낡은 집 베란다에 앉아 은행 통장을 한참 동안 손에 쥐고 바라보았다.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어느 정도 안정감, 어느 정도 불안감, 그리고 약간의 고독감도 들었다. 돈은 생겼지만 서울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박미영은 가끔 전화해서 엄마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 3개에 거실 하나 있어서 괜찮아요. 민준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매번 웃으며 얼버무렸다. 딸네 가족이 바쁘게 사는데 나이 많은 내가 가면 혹시라도 방해될까봐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은 생겼고 다리도 예전 같지 않아 말을 잘 듣지 않았다. 평소 감기에 걸려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딸내와 함께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돌봐주고 나도 아이를 돌보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좀 도울 수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재개발 보상금 4억 원을 받은 사실은 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숫자를 듣고 딸이 부담을 느끼거나 다른 생각을 할까봐 두려웠다. 그저 엄마, 지금 수중에 약간의 돈이 있으니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 살려고 하는데 너희 집이 괜찮다면 내가 한번 가서 지내볼까 한다고만 말했다. 전화기 너머 박미영은 2초간 침묵하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엄마, 괜찮고 말고요. 오히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민준이도 매일 엄마를 찾아요. 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집의 가구 대부분은 팔고 옷 몇 상자와 찜냄비 하나, 그리고 민준이가 어릴 적 내게 주었던 꽃 그림만 남겼다.
특별히 선물 몇 가지도 골라 딸네 가족에게 가져갈 생각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화성까지 갔다. 딸네 집 앞에 섰을 때 솔직히 조금 불안했다. 명절 때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딸네 집에서 장기간 머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준이가 달려와 내 다리를 껴안았다. 할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다. 박미영이 나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부엌에서는 카레 향이 풍겼고 식탁 위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4가지 반찬과 국이 놓여 있었다. 나는 너무 감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 때 사위 최우진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여기를 내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세요. 화성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서울보다 훨씬 좋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이 가정이 이렇게 계속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원래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 특히 가족들 앞에서는 직감과 감정을 더 믿으려 했다. 그 저녁 식사 후 나는 정말로 내 노년이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상상하기 시작했다. 손자와 함께 있고 누군가 밥을 차려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삶. 이것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닌가?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뭔가 조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문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었다. 딸네 집에 막 이사 온 며칠 동안은 정말로 진심으로 만족스러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는 이미죽 냄새가 풍겼다. 박미영은 달걀을 굽고 채소를 데쳤다. 민준이는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최우진도 나에게 웃으며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하고 물었다. 그때 나는 정말로 내가 평생을 견뎌온 끝에 드디어 복을 누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나를 거실 근처 방에 머물게 했다.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든다고 했다. 내가 보기에도 정말 좋았. 안방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었고 책상과 옷장, 그리고 편안한 스프링 침대도 있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앞으로 매일 그들을 위해 집안일을 돕고 민준이 숙제를 봐주고 아이가 방학하면 근처에 산책이라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준비해간 선물을 꺼냈다. 각자에게 하나씩 주었다. 사위 최우진에게는 브랜드 셔츠를, 박미영에게는 에센스 한 병을, 민준이 장난감은 백화점에서 신중하게 고른 로봇 모형이었다. 나는 박미영에게 슬쩍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며칠 쓸 장볼 돈이라고 하며 그 안에는 10만 원 현금이 들어있었다. 박미영은 몇 번 사양하더니 결국 받으면서 엄마, 저희한테 너무 극진하세요. 라고 말했다. 최우진은 웃으며 선물을 받고 안목 있다고 칭찬까지 했다.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안심이 되었다. 셋째 날 밤까지는 아무 일 없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최우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서울 재개발 보상금이 꽤 괜찮다던데요? 어머니, 그 아파트도 적지 않게 받으셨죠?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웃으며 아니야, 뭘 그래. 낡은 아파트가 얼마나 한다고. 어차피 받은 돈은 노후에 쓸 돈이지.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표정이 조금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고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저축하실 생각이세요? 은행이자가 지금 너무 낮은데요. 보험이나 재테크는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돈은 천천히 쓸 거라 급하지 않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가 갑자기 미묘해졌음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낮에 있었던 모든 세부 사항을 되짚어 보았다. 박미영이 부엌에서 밥을 가져올 때의 침묵, 최우진이 질문할 때의 어조, 그리고 그가 지금 전문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말한 것까지. 나는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었다. 단지 바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죽 4그릇과 무김치 한 접시, 그리고 식은 삶은 달걀만 놓여 있었다. 박미영은 죽을 먹으면서 엄마, 저희 집이 요즘 주택대출 갚느라 지출이 좀 빠듯해요. 앞으로 식사가 좀 더 간소해질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얼른 괜찮아. 간단히 먹는 게 제일 좋지. 나도 나이가 들어서 싱겁게 먹는 게 더 건강에 좋아. 라고 말했다. 최우진의 밥그릇에 몰래 장아찌와 김가루가 더해져 있고 민준이 접시에는 달걀 프라이까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이 간소한 식사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점심때는 모두 직장에 나갔고 민준이는 학원에 갔다. 나는 집에서 어제 남은 밥을 데워 먹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배달 스티커가 붙은 일본식 도시락 2개가 들어있었다. 나는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날 오후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나는 그에게 밀크티를 타주려던 참이었다. 그가 폴짝폴짝 뛰며 말했다. 할머니, 언제 집에 가세요? 나는 왜 할머니 여기 있는 게 싫어? 하고 물었다. 그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아니요. 엄마가 할머니 집에 가시면 고깃집이랑 대게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라고 말했다. 내 손은 굳어버렸다. 밀크티가 컵에 쏟아지고 테이블에 떨어지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물었다. 내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했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여 어제 아빠랑 얘기하는 걸 들었다며?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돈을 많이 쓸 수 없으니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이 무언가에 찔린 듯 했다. 나는 민준이에게 화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일 뿐. 아이의 말은 거짓말이 없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나는 박미영이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늙어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줄곧 생각했다. 그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다. 어릴 적 아플 때마다 내 품에 달라고 했고 대학 시절에는 내가 밤새도록 등록금을 마련해주고 도시락을 싸주었다. 그가 결혼할 때는 내게 있던 모든 재산을 털어 혼수를 준비해 주었다. 나는 그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나는 바로 화를 내지 않았다. 좀 더 지켜보고 싶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쩌면 최우진의 생각일 수도 있고 박미영은 그저 남편의 말을 믿었을 뿐일지도 모른다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또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얕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계속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와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모습이 들렸다. 사실은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런 미묘한 이상함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이사 온 곳은 집이 아니라 하나의 시험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손자의 그 한마디 이후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두렵거나 당황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침묵 같은 것이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보는 모든 미소나 식탁 위에서 들려오는 모든 널 위한 말을 더 이상 감히 믿을 수 없게 된다. 나는 박미영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 며칠처럼 매일 밤 나와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지 않았다. 엄마, 발 좀 주물러 드릴까요? 얼굴 팩해 드릴까요? 같은 말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식탁 위의 반찬은 점점 더 단조로워졌다. 어떤 날은 고구마죽 한 냄비에 멸치 몇 마리, 어떤 날은 맨밥에 배추볶음 한 접시뿐이었다. 계란마저도 사라졌다. 가장 나를 서늘하게 만든 것은 어느 날 그가 갈비탕을 끓였는데 최우진과 민준이에게만 떠주고는 오늘은 양이 부족해서요. 엄마는 위장이 안 좋으시니까
맑은 국이 몸에 좋으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하고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지만 목이 무언가에 걸린 듯 답답했다. 그들은 나를 쫓아내지 않았다. 하지만 마치 약한 불로 개구리를 삼듯 서서히 나를 가장자리로 밀어냈다. 말을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천천히 선을 그어 내가 외부인임을 알려주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돌아가신 남편이 돌아와 내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순자야, 사람 마음이 변했으니 네 몸 잘 돌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나는 깨어난 후 베개를 눈물로 적셨다. 7째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자 깜짝 놀랐다. 그 안에는 배달 스시 2팩, 와인 반병, 그리고 이미 개봉된 한우 샤브샤브 고기가 들어있었다. 옆 찬장에는 명란젓 프랑스 디저트 한 상자와 일본 사케도 있었다. 냉동고에는 심지어 대게 2마리까지 채워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보니 부엌벽 한쪽에 붙은 작은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저녁 최우진 친구들 방문. 스테이크, 와인, 새우 볶음밥. 나는 못 본 척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아직 은행에 넣지 않은 돈 몇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는 10,000원권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가 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돈을 부엌 식탁 위에 놓고 박미영에게 말했다. 미영아, 엄마가 요즘 다리가 너무 저려서 한의원에서 혈액순환 개선기를 좀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한 1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네가 업체에 송금 좀 해줄 수 있니?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무심한 듯 말했다. 엄마, 제가 요즘 며칠간 자금이 좀 빠듯해서요. 다음 주 월급 받으면 처리해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나는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햇살이 비스듬히 나를 비추었고 따뜻하긴 했지만 내 마음은 마치 얼음 창고에 떨어진 것 같았다. 그들은 스테이크와 와인, 명란젓을 먹으면서도 나를 위해 12만 원짜리 기계를 사는 것은 아까워했다. 이 돈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라 고작 12만 원이었다. 어쩌면 그들은 내가 돈을 쓰는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 큰 소리를 내거나 따져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시험을 질문으로 꺼내면 오히려 내가 따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저희 그런 뜻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었고 결국 나는 오히려 사과해야 할 처지가 될 터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나는 몇 마디 달콤한 말에 넘어가는 어리숙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마치 탐정처럼 모든 말과 모든 세부 사항을 마음속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사위 최우진이 한 번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우연히 내가 들었다. 그가 장모님 쪽은 거의 처리됐고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가 내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그 순간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바람을 쐴 생각이었는데 밖에 거실 불이 이미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식탁 위에는 빈 와인잔 2개와 잘라놓은 과일이 있었다. 아무도 내게 잘 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배부르게 먹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 끝에 앉아 밤새도록 생각했다. 나는 뭔가 해야겠다고 계획하기 시작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아직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내가 아직 돈의 행방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내가 입을 열고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처리해 주실래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손을 뻗기 전에 4억 원을 지켜내야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이전처럼 숨기지 않았다. 박미영은 나와 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직접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돌려 말하며 앞으로의 일을 무심하게 언급했다. 엄마,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정말 너무 낮아요. 지금 은행 1년 이자가 1% 정도밖에 안 돼서 크게 성장할 공간이 없어요. 나는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지 않냐고 물었다. 나이도 들었고 많이 쓸 일도 없는데.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웃음만 지었다. 참는 듯 혹은 무언가를 꾸미는 듯한 웃음이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때 최우진이 입을 열었다. 더 이상 말을 돌리지 않았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아주 안정적인 투자권을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 회사 내부 직원들만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 펀드인데 부동산으로 보증하니 매년 수익률이 5% 이상 보장됩니다. 어머니 같은 퇴직자분들께 가장 적합해요. 나는 반찬을 한 숟가락 더 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 돈 관리하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맡기시면 돼요. 어머니처럼 혼자 관리하시면 사실 위험도 크고 도둑이나 사기꾼도 조심해야 하고 여러모로 번거로워요. 박미영도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투자나 보험 관리를 맡기세요. 저희가 되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돈 불려드려서 노년에 더 편하게 지내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너희가 말하는 그 펀드는 얼마부터 시작인데? 최우진은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갔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한 번에 많이 넣는 게 당연히 수익률이 더 좋죠. 8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상품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일단 4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건 어떠세요? 박미영이 즉시 말했다. 맞아요, 엄마. 저희 믿고 맡겨주세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 그들이 나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통제권을 넘겨주기를 원했고 그 다음은 서서히 잠식하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승낙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런 건 내가 잘 모르니 며칠 더 생각해 볼게 라고만 말했다. 그 며칠 동안 그들은 나에게 갑자기 유난히 극진해졌다. 아침 식사는 계란 토스트와 두유로 바뀌었고 점심 도시락에는 일부러 닭다리 몇 조각을 남겨주었다. 심지어 박미영은 그동안 거의 입지 않던 양모쇼를 가져와 덮고 자라며 감기 걸리지 말라고 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빨리 변한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열쇠를 당신이 쥐고 있다고 판단할 그들은 따뜻한 정으로 신뢰를 얻고 그 신뢰로 돈을 얻으려 했다.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내 친딸이고 손자도 정말 아끼는 마음이 들었다. 어쩌면 그들이 정말로 너무 큰 부담을 느껴 나에게서 힘을 빌리려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상징적으로 조금 몇 천만 원이라도 보답으로 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또 다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내게 속삭였다. 오늘 네가 첫 번째 돈을 주면 내일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거야. 내 마지노선이 한 번 밟히면 계속해서 물러나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갑자기 30여 년 전 박미영이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다. 산실에서 대출혈 위험을 무릅쓰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낳았다. 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통은 오늘 엄마 돈은 우리가 관리할게 라는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휴대폰을 열어 전화번호부에서 김정숙을 찾았다. 내 여동생 정숙이와 나는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았다. 그녀는 인천으로 시집가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다. 이전에 화성으로 이사 올 때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행복을 누리러 온 것이지
피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벨이 울리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가, 나 아무래도 이사 잘못 온 것 같아.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바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어디야? 내가 운전해서 갈게. 나는 아니야. 너무 서두르지 마. 나 지금 괜찮아. 그냥 누구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들어보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말했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통화했다. 나는 최근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모두 그녀에게 말했다. 최우진이 펀드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박미영이 자식들이 처리하는 것이 더 안심된다고 어떻게 말했는지, 그리고 민준이의 스테이크 먹으러 가요. 라는 순진한 말까지도 이야기했다. 그녀는 다 듣고 나서 나를 나무라지 않고 그저 한마디 물었다. 언니, 그 4억 원은 아직 언니 손에 있어? 나는 응, 한 푼도 안 쓰고 은행에 넣어뒀어.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즉시 단호해졌다. 다행이다. 순자 언니, 내가 말하는데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들이 가족은 맞지만 그 돈은 언니의 남은 인생의 생명줄이야. 사람은 탐욕이 생기면 달라지는 법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으로 불어들어오는 듯했다. 며칠 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정수가 몸을 뺄 방법을 생각 중인데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해. 라고 말했다. 그녀는 걱정 마. 내가 언니 맞춰줄게. 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자 내 마음속 한 가지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나를 자산의 원천으로 볼 뿐 가족으로 보지 않았다. 나는 방어선을 구축해야 했다. 깨끗하고 분명하며 존엄하게 살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아침 식사를 들고 나와 무심하게 박미영에게 말했다. 미영아, 내 이모가 요즘 화성에 산신령께 절하러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 온 김에 나도 보고 싶다고 해서 내일 올 거야. 박미영은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웃으며 아, 이모 오신다고요? 잘 됐네요. 오랜만에 뵙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 여동생이 늘 영리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 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김정숙이 인천에서 차를 몰고 왔다. 나는 아래층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보더니 언니, 살이 빠졌네. 요즘 가볍게 먹었니? 라고 물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우리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근처 두유 가게에 앉아 따뜻한 두유 2그릇과 계란 토스트 하나를 시켰다. 나는 그에게 자세한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할 생각이야. 그들이 지금 내가 입을 열고 돈을 맡겨 재테크를 해달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일부러 좀 생각해 본다고 말할 거야. 그리고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자고 제안해서 그들이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느끼게 할 거야. 그 다음은? 그녀가 빨대를 깨물며 물었다. 그 다음은 계좌 개설 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너에게 동행해달라고 할 거야. 실제로는 그날 아침에 모든 돈을 인출해서 내 개인명의 계좌에 분산해서 넣어둘 거야. 계좌는 몇 군데에 넣을 생각인데 5군데로 나눠서 넣을 생각이야. 우체국, 농협, 신한, 국민, 우리은행에 각각 5년 만기 정기예금, 연금보험, 보통예금도 넣을 거야. 장기요양보험도 하나 가입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관리하려고. 변호사 쪽은 계좌를 다 만든 후에 그날 오후에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내 명의의 자산을 분명하게 문서화할 거야. 문서로 개인 자산임을 명시하는 거지. 만약 그들이 법정 다툼을 벌여도
내가 설 수 있도록.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 그때 내가 같이 가줄게. 나는 그녀를 바라보아 마음이 다시 몇 배 더 든든해졌다. 이 세상에 모든 가족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나이가 되어서도 마음을 놓고 맡길 수 있는 한두 명은 있는 법이었다. 우리는 다 먹은 후에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박미영은 이모가 온 것을 보고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가와 눈썹에는 불편함이 숨겨지지 않았다. 이모 오셨어요? 민준이 방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인사하라고 할게요. 부를 필요 없어. 그림 그리게도. 김정숙은 손을 흔들고 바로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언니, 요즘 잘 지내세요?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무심하게 묻는 듯 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응, 잘 지내. 미영이네가 나를 잘 챙겨줘. 나는 상투적인 말로 대답했다. 그래요? 가족이 돌봐주는 게 더 안심되죠. 그런데 미영아, 언니 그 재개발 보상금은 어느 은행에 넣어뒀대? 이자는 괜찮니? 박미영의 얼굴은 확 굳어졌다. 2초 후에야 아직 처리 안 했어요. 저희도 엄마한테 재테크 좀 하시라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라고 말했다. 김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좋지. 하지만 그래도 언니가 직접 결정하는 게 더 마음 편할 거야. 어르신들은 번거로운 거 싫어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냥 권유하는 거예요. 강요하지는 않아요. 나는 박미영을 보았다. 그가 이미 경계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김정숙은 인천으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그를 배웅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사람 없는 틈을 타서 그가 내게 물었다. 언제 실행할 거야? 나는 사흘 뒤에요. 건강검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언니한테 같이 가 달라고 할 거예요. 차 키를 언니한테 맡길게요. 그때는 그냥 정기검진 가는 척하고 나오면 바로 은행으로 가서 계좌 만들러 가는 거예요. 좋아. 그날은 휴대폰 가져가지 마. 내가 데리러 갈게. 그리고 순자 언니, 이건 연기가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일이야. 나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약해지지 마. 안 그럴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물결이 일렁였다. 박미영은 내가 직접 키운 딸이다. 옹알이부터 대학 졸업,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내가 그를 위해 한 모든 일이 정말로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나는 또한 깨달았다. 오늘의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 역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물러서는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물을 끓이고 옷을 갈아입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유일한 차이점은 휴대폰을 방 서랍에 두고 왔다는 것이었다. 전원은 껐고 비밀번호는 걸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건강검진을 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베이지색 긴팔 옷을 입고 천가방을 메고 나섰다. 그 안에는 통장, 도장, 신분증, 그리고 밤새도록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4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박미영이 토스트를 깨물며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방금 연락이 와서 빈 시간대가 생겼다고 해서 앞당겼어. 정수기가 데리러 오기로 했어. 최우진이 부엌에서 컵을 씻다가 이 말을 듣고 돌아보았다. 어머니,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그게 더 빠르잖아요. 아니, 괜찮아. 정수기가 마침 가는 길이야. 나는 천천히 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섰다. 10분 후 나는 김정숙의 차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자 그녀가 다 가져왔어? 하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하자.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우체국 예금이었다. 나는 8천만 원을 5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내 명의로 예치하고 전용 비밀번호와 인출 제한 조항을 설정했다. 은행 창고 직원은
요즘에도 이렇게 큰 돈을 예금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웃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목적지는 NH농협은행이었다. 나는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1억 2천만 원을 납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받도록 설계했다. 영업 직원은 원래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상품을 추천하려 했지만 나는 복잡한 것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매달 일정 금액만 고정적으로 받고 싶어요. 그녀가 내 단호한 어조를 듣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세 번째 목적지는 신한은행이었다. 4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개설하고 비상금 계좌로 설정했다. 다음은 KB국민은행이었다. 나는 8천만 원으로 저축형 보험 2개와 저위험 채권형 펀드를 개설했다.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가치 보존을 위함이었다. 창구 직원이 본인 확인을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도록 설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가족이 도장을 가지고 와도 무효화되도록 했다. 마지막은 우리은행이었다. 남은 8천만 원을 자유자금으로 계획하고 세 덩어리로 나눠 각각 2천만 원 이상씩 다른 계좌에 분산하여 예치했다. 미래의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5군데 은행을 돌고 나니 시간은 이미 오후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김정숙이 나를 이끌고 편의점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우리 둘은 커피를 마시며 숨을 헐떡였다. 예전에 미영이 낳을 때보다 더 힘들다. 그녀는 웃으며 나를 툭 쳤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어. 내가 변호사 말하는 거야? 라고 묻자 응. 우리는 이어서 근처 법률사무소로 갔다. 김정숙의 친구가 소개해준 허 변호사였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침착하고 섬세한 인상이었다. 나는 그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인 후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명의의 자산이 합법적인 재개발 보상금에서 비롯되었으며 증여나 위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재산 자율성 선언을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본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의사 표현이 분명하며 경제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나중에 누군가 분배를 주장하더라도 이 선언서가 어르신의 재산 의사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진지하게 들었고 서명할 때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서명을 마친 후 나는 모든 서류, 통장, 보험증권, 선언서 사본을 한데 모아 잘 보관하고 즉시 사본을 한 부 더 인쇄하여 김정숙에게 맡겼다. 기분이 어때? 그녀가 내게 물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를 절반쯤 치운 것 같아. 내가 말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아직 그 방에 있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돌아가서 연극을 마쳐야 해.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나를 데려다 주지 않고 말 조심하고 들키지 않게 조심해 라고만 당부했다. 내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박미영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침에 검진 받으러 가셨잖아요? 라고 물었다. 나는 사람이 많아서 번호표 뽑고 오래 기다렸어. 결과는 모레나 나온대 라고 말했다. 그럼 몸은 어떠세요? 의사 말로는 괜찮대. 그냥 혈압이 좀 높다고 하네. 조심해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천 가방을 옷장에 넣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표정은 별다를 것 없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달라진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러 온 선물 들고 감사해야 하던 늙은 여인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스스로를 위해 싸울 어머니였다.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투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우리는 그렇게 겉으로는 평온한 저녁 식사를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다음 대결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결판을 낼 시기는 내가 직접 정했다. 그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는 먼저 말을 꺼냈다. 미영아, 우진아, 지난번에 공동명의 계좌 만들자고 하지 않았니?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아. 어차피 너희 젊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더 잘 알잖아.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 둘은 듣자마자 눈이 빛났다. 정말요, 엄마? 마음 바꾸신 거예요? 최우진이 즉시 물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반음 높았다. 나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으며 말했다. 응, 그래. 나 혼자 관리하는 것도 귀찮고 그렇게 많이 넣어둬봐야 이자도 없으니 차라리 너희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 나는 믿어. 박미영이 즉시 내 팔을 잡았다. 엄마, 드디어 저희한테 맡겨주시는군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천천히 덧붙였다. 세 사람 모두 공동으로 서명해야만 돈을 쓸 수 있고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 이게 모두에게 안전한 거지, 안 그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 표정에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엄마가 말씀하시는 대로 할게요. 나는 그럼 내일 오전에 은행으로 가자. 요즘 몸 상태도 괜찮으니 빨리 처리하고 마음 편해지는 게 좋지.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우리는 근처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만났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내 손가락은 사실 조금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나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마지노선을 세우러 온 것이었다. 창구 앞에서 최우진이 먼저 설명했다. 저희가 3명 공동명의의 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함께 관리하시기를 원하세요. 은행원은 30대 초반의 여직원이었고 매우 공손한 태도로 절차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잠시 듣고 있다가 갑자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사실 오늘 발표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최우진이 멍하니 굳었다. 무슨 일이요? 나는 차분한 어조로 은행원과 옆에 서 있던 다른 고객들을 향해 일부러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했다. 저는 이미 모든 재산을 처리했습니다. 4억 원의 보상금은 이미 제 명의로 5군데 은행에 분산되어 있고 개인 재산으로 명시했습니다. 오늘 만들러 온 이 계좌는 단지 자식들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소액만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당신들에게 맡기지 않을 겁니다. 박미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주 분명히 말했어. 돈은 내 평생의 목숨줄이야. 너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자원이 아니야. 내가 늙었다고 해서 흐리멍덩한 게 아니란 말이다. 최우진이 창구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목소리가 주체할 수 없이 커졌다. 엄마, 저희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나는 그에게 대꾸하지 않고 은행원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지금 공동명의 신청을 철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 자금을 건드리려 한다면 은행은 반드시 저 본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은행원은 세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살피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옆에서 줄 서 있던 몇몇 손님들이 이미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무슨 일이야? 집안 싸움 같은데. 나이든 엄마가 돈 있으면 골치 아프다니까. 요즘 자식들 다 저렇다니까. 나는 그들이 무엇을 듣든 신경 쓰지 않고 침착하게 서류와 지갑을 정리하고 일어섰다. 박미영이 뒤쫓아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저희 그런 뜻 아니었어요. 오해하셨어요. 저희는 엄마가 사기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너무 순진하시니까요. 나는 손을 획 빼며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너희가 스테이크 먹고 와인 마실 때는 내가 사기당할까봐 걱정 안 했더냐?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최우진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할머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결국은 어머니 상속인이에요. 지금 안 주셔도 나중엔 저희 것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차갑게 돌아보며 말했다. 상속인이 될지 안 될지는 내가 유언장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달렸지.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들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나무처럼 서 있었다. 은행 CCTV에도 녹화되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나는 은행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소액 계좌는 개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다. 햇볕이 눈부셨지만 우산은 없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약간 따가웠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이때처럼 또렷하게 정신이 든 적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가족이라는 게임에서 나는 마지막 패를 던졌다는 것을. 그들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결판을 내고 집에 돌아오자 공기는 굳은 듯 무거워졌다. 박미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최우진은 철판처럼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온 집안의 분위기는 침울했다. 민준이가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아빠에게 꾸중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부엌에서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나는 다가가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 어제 먹다 남은 반찬이 분명 있었다. 나는 직접 밥을 데워 남은 닭다리를 작게 썰어 반찬과 함께 볶았다. 밥을 먹던 도중 박미영이 방에서 나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베란다 밖 쓰레기통에 버리는 척하고 돌아올 때 눈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내 옆을 지나면서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가 변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가 변한 게 아니야. 네가 돈만 보기 시작한 거야. 그는 대꾸하지 않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살며시 닫히고 몇 초 후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은행에서 돌아온 그가 이미 마음속에 선을 그었다는 것을 알았다. 밤 10시가 넘어서 나는 방에서 낡은 소설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누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최우진이었다. 그 여자 절대 마음 안 받고 그 돈 전부 다른 데로 옮겨버렸어. 내가 예전부터 경계심이 있다고 했잖아. 차라리 우리가 그 여자 관리를 먼저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아? 나는 관리라는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떨렸다. 그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만 나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 여자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니 어쩌면 감정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즉시 불을 끄고 자는 척했지만 마음속은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듯했다. 나는 조금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싸울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 다음 단계에서 정말 행동에 나설까봐 두려웠다. 예를 들어 문을 잠그고 내 휴대폰을 숨기거나 심지어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허위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나 세수를 했. 아침 식사 때 나는 민준아, 그 흰색 운동화를 내가 잘못 놓은 것 같아. 현관 신발장 두 번째 칸에 있는지 좀 봐줄래? 라고 말했다. 박미영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숙여 신발장을 보았다. 나는 그 틈을 타 식탁 위 열쇠와 가방을 챙겨 재빨리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마침 열려 있었다. 나는 거의 전력 질주하듯 뛰어들어가 문 닫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뒤에서 박미영이 엄마, 어디 가세요? 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나는 이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나는 뛰쳐나갔다. 회색 SUV 한 대가 마침 멈춰섰다. 김정숙이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렸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빨리 타. 나는 문을 열고 몸을 들이밀었다. 차 문이 닫히자 나는 온몸이 축 늘어졌다. 그들이 움직였어. 그녀가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조금 막혔다. 우진이가 어젯밤 전화하면서 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한테 가서 증명서 받으려 한대. 그럼 언니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알아? 휴대폰은? 안 가져왔어. 방에 꺼진 채로 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우리는 곧장 그녀의 인천 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남편이 남긴 낡은 아파트였다. 5층이고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평소에는 그녀 혼자 살았다. 일단 우리 집에서 며칠 숨어 있어. 그동안 남은 절차들 다 처리하자. 그녀는 운전하면서 말했다. 변호사팀도 다 알아봐뒀으니 언니는 이제 협조만 하면 돼. 나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집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짜여진 통제. 겉으로는 정이지만 그 아래에는 계산이 숨어있는 함정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언젠가 이렇게 친지 집에서 전화 한 통 남기지 않고 문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너무 많이 생각하세요. 저희가 결정하는 게 더 좋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나는 내 마지막 온전함을 지켜야 했다. 박미영의 집을 떠난 날부터 벌써 5개월이 지났다. 이 5개월 동안 나는 그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누군가는 내가 냉정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너무 강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 경기도 용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김정숙이 나를 위해 찾아준 곳이다. 15년 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이고 관리가 단순하며 아래층에는 편의점, 의원, 시장이 있다.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매우 좋다. 나는 그 돈 중 2억 7천만 원으로 15평 남짓한 투룸 아파트를 샀다. 인테리어는 화려하지 않지만 깨끗하고 편안하다. 작은 거실과 침실 하나, 그리고 꽃을 심을 수 있는 베란다도 있다. 남은 돈은 일부는 연금 계획에 넣고 일부는 정기예금에 넣어 매달 고정적으로 이자를 받고 있다. 예전에 모아둔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사실 생활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나는 처음으로 안정이라는 것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필요 없고 누구의 미소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창문을 열어 맞은편 산기슭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본다. 아래층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는 실버 세대 강좌가 있다. 나는 스마트폰 초급반, 생활 요가, 광장 댄스, 그리고 노인 사기 예방 강좌를 신청했다. 가끔 우리는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자녀들의 재산 탕진을 막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웃었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나는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고 과거의 나를 반성했다. 나는 가계부를 쓰고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주식시장의 등락을 보는 법도 알게 되었으며 가짜 투자나 가짜 전화 사기를 구별하는 법도 알게 되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님을 알았다. 안전은 스스로 통제하는 데서 비롯된다. 한 번은 수업이 끝나고 반의 박씨 아주머니가 내게 김순자 씨,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저 웃으며 깊은 물을 한번 건너봐야
저절로 헤엄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라고 말했다. 평일에는 커뮤니티 아주머니들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러 가거나 온천에 가고 절에 절하러 가기도 한다. 가끔은 KTX를 타고 남부 지방으로 일일 여행을 가기도 한다. 예전에는 이런 활동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심심해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함께 웃고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나는 더 이상 누가 나를 동반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 있을까봐 걱정하지도 않는다. 나는 내 삶을 꽉 채웠다. 바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라고. 어느 날 정오, 내가 막 외출하려던 참이었다. 휴대폰에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떴다. 박미영이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 요즘 힘들어요. 민준이가 자주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요. 꿈에 엄마가 나왔대요. 우진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변했다는 거 알아요. 저희 달라질게요.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여러 번 읽었다. 지웠다가 다시 나타나서 또 한 번 읽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매정해서도 아니고 예정을 생각하지 않아서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깨달았다. 정이 돈 위에 세워지면 무너진 후에는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무엇을 잃었는지 알았을 뿐이었다. 다음 날 그는 선물 상자와 편지 한 통을 보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 만약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엄마의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할게요. 그냥 돌아와만 주시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나는 편지를 보관했다. 찢지도 답장하지도 않았다. 내가 늙었다는 것을 안다. 내 마음이 돌덩이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더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단계에 나는 더 이상 남에게 베풀물 구하고 친절과 정을 교환해야 하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이제 스테이크가 먹고 싶으면 혼자서 레스토랑에 가서 미디엄 레어로 주문한다. 칫솔을 바꾸고 싶으면 스스로 약국에 가서 부드러운 칫솔을 고른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가 이래도 될까요? 라고 묻지도 않는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은 내가 지혜로 얻어낸 것이고 내가 스스로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아파트 단지에서 한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내게 지금 잘 지내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이요? 제 평생 가장 자유로운 때예요. 그가 말씀을 들으니 정말 쉽지 않으셨겠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나지막이 네, 쉽지 않았죠. 라고 말했다. 나는 스스로를 정해진 노년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노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다. 어쩌면 당신은 물을 수도 있다. 내가 후회하는지, 내가 슬퍼하는지, 물론 그렇다. 하지만 사람은 말이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무리 외로워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하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 노년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곳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내 인생 최대의 교훈은 가족 사이에는 밤새 쌓인 미움이 없다고 너무 믿었던 것이고 혈육이라면 절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내게 말했다. 돈이 드러나면 정의 온도는 종종 변한다고. 모든 자식이 유혹에 강한 것은 아니며 모든 정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년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다. 관계가 아니다. 바로 당신 손에 있는 그 돈이다. 절대로 쉽게 자녀에게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마라. 특히 당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아직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의 선택권은 조용히 박탈될 것이고 당신의 삶 또한
더 이상 당신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는 당신이 선택할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시험에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돈을 지키는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의 배짱을 지키는 것이다. 노년의 존엄을 다른 사람에게 결정하게 맡기지 마라. 이것이 내가 한바탕 풍파를 겪은 후 모든 어르신께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다.